자, 3시간 반 빠른 뉴스 3프로 뉴스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순우 기자입니다. 네. 자, 와, 저희 네. 앞에서 이게 명민준 앵커와 민트윤. 네, 민투윤 나와서 이거 화기애애한 분위기 있다가 이 아저씨 2명 나와가지고 칙칙한 분위기로 우리도 좀 짧게 저희도 민트향 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일단 저희 3프로 뉴스룸이 이제 오늘부터 시간을 옮겼습니다. 기존에 6시에 보내드리던 것을 이제 4시 반부터 보내드리게 됐는데요. 그 길이도 약간 길어졌습니다. 한 40분 정도 해서 저희가 5시 10분까지 뉴스를 전해드리고 그리고 그 뒤에는 여러분들 기대하시는 바로 그 박근영 바꿔주는 형 우리 예. 박근영 부장이 바로 뒤에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자, 어디 가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뭐 이 시간에 또 챙기지 못한 뉴스는 제가 또 내일 아침 뉴스룸에서 챙겨드릴 테니까 네. 지금까지 나온 뉴스는 정말 뉴스 시작하기 한 1분 전까지 네. 저희가 꼼꼼하게 살펴보고 들어오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민트 향 나는 민트권 하려고 그랬는데 첫 번째 뉴스보다 좀 칙칙한 뉴스입니다. 뭘까요? 헤드라인은 중국 때문에 다 망할 판 글로벌 니켈 기업들 패닉이라는 기사입니다. 네. 이거 파이낸셜 타임즈 기사를 한국경제에서 언급을 했던 건데 이게 예전에 그 김프로님이 그런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게 어떤 첨단 사업이 좀 이루어지게 되면은 네. 그 중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첨단 산업하고 네. 중국이 주도하는 첨단 산업의 특징인데 미국이 주도하는 첨단 산업은 굉장히 좀 크게 확장되는 반면에 네. 중국이 주도하는 첨단 산업은 꼭 치킨 게임으로 간다. 그런 것 같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시장 경쟁을 통해서 이게 성장을 하게 되면은 좀 이렇게 실력이 떨어지는 데가 낙오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파이가 점점 커지는 건데 중국이 주도하는 판에서는 이제 지원금을 중심으로 성장을 하기 때문에 아무도 안 죽고 다 네. 버티고 있는 면서 그럼 다른 나라 기업들은 이걸 따라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보조금을 좀 못 받으니까 그런 건데 그 대표적인 업종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배터리 소재 중에 하나인 니켈입니다. 네. 세계 1위 니켈 생산국인 인도네시아가 향후 지배력을 몇 년간 더욱 커질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인도네시아산 니켈이 저가로 시장에 풀리면은 나머지 니켈 생산 업체들이 줄도산할 위기에 처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왜 인도네시아산 니켈 얘기하는데 중국을 얘기하냐라고 그러니까요. 한다면은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있는 그 니켈 인도네시아에 중국 니켈 회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그러면 생산하고 있는 니켈은 예. 중국 기업이 생산하고 있는 겁니까? 예. 아하.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기업도 좀 있긴 있는데 네. 주요 기업들은 대부분 중국 기업들입니다. 근데 사실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니켈을 생산하는 쪽은 원래 잘 했어요. 근데 중국 자체에서 니켈이 묻혀 있지는 않기 때문에 네. 밖에서 캐와 가지고 좀 저기서 재련을 재련은? 중국에서 했었는데 이제 아예 그 인도네시아에 진출을 해서 재련을 하고 있고 여기 투자가 다 이루어지게 되면 공급량이 엄청날 겁니다. 자, 글로벌 니켈 가격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근데 니켈 가격을 보시면은 저 효과는 좀 있어요. 리튬 가격도 많이 내려왔잖아요. 네. 그것처럼 니켈 가격도 많이 내려온 경향이 있는데 리튬도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과잉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금 니켈 가격이 좀 많이 떨어졌다 끝에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저거 뭐 반등한 것이 많이 반등하진 않았는데 요것 때문에 우리나라 2차 전지 회사들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네. 근데 이거보다 더 큰 위험이 있는 게 그 프랑스의 광산 업체인 에라메의 크리스텔 보리스 CEO는 저가의 니켈을 공급하는 인도네시아 기업들이 몇 년 내 경쟁사들을 말살시킬 거다. 5년 뒤면 인도네시아가 전 세계에 유통되는 최고 등급 니켈의 4분의 3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네. 인도네시아산 니켈이 기존 니켈 생산 업체들의 미래 경쟁력을 급격히 떨어지고 있고 경쟁력을 상실한 광산은 문을 닫고 정부 보조금으로 연명하거나 아예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프랑스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그 니켈의 주요 생산국 중에 하나가 태평양에 있는 뉴칼레도니아가 있습니다. 네. 뉴칼레도니아에서 그 니켈을 캐는 주요 업체 중에 하나는 포스코. 네. 예, 스테인레스 강을 만들 때 니켈이 필요하거든요. 거기에서 뉴칼레도니아에서 받아오고 있는데 지금 그 뉴칼레도니아에 있는 프랑스의 자회사가 있습니다. 네. 근데 프랑스의 지분 27%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다가 정부에다 자꾸 요구를 하는 거예요. 지원금을 늘려라. 네, 네. 안 그러면 이제 중국 기업들 때문에 망하게 생겼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세계 6위 니켈 업체인 호주에서도 호주의 BHP 굉장히 큰 회사죠. 그렇죠. 여기가 영업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90%가 급감을 했습니다.
90% 급감이요? 예, 예. 니켈 가격 남았습니까? 그렇죠. 아. 니켈 가격 하락으로 사업 부문의 가치가 35억 달러 가량 상각된 영향이 좀 컸습니다. 네. BHP는 지금 호주의 니켈 사업장을 중단하는 방안을 좀 고려하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 수천 개의 일자리가 좀 사라질 것이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최대 원자재 업체 중에는 글렌코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글렌코어 같은 경우는 좀 무시무시한 회사인데 원래 알루미늄으로 유명했던. 거의 모든 걸 다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거기서 예전에 뭐 미국에서 거래 끊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러면 거래 끊었을 때 슬쩍 독재자들한테 가서 사다가 딴 데다 팔아주고 뭐 이런 거 주로 하던 무시무시한 회사인데 네. 예, 글렌코어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영국의 니켈 업체 호라이즌 미네랄 같은 경우도 지금 브라질에서 운영하고 있는 광산 프로젝트 비용이 87% 급증했다. 비용이 증가했다요. 예, 예. 광산 프로젝트를 새로 하는데 그러면서 하루 만에 주가가 60%가 폭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로이터 통신은 중국과 인도네시아가 올해 니켈 생산량을 최소 10만 톤 줄일 계획이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두 나라의 니켈 생산량이 전 세계 공급량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10만 톤 정도 줄이는 거 관련해서는 좀 줄인다고 해서 될 문제는 좀 아닌데 네. 이게 사실 니켈 산업이라 그러면은 뭐 있겠냐 싶겠지만 니켈 공부를 조금 해보시면은 느끼실 텐데 니켈 쪽에서도 혁신이 있었습니다. 네. 예전에는 고순도 니켈, 배터리에다 사용하는 고순도 니켈은 황화물에서만 나왔거든요. 네. 근데 싸지만 안 쓰던 산화물이 있어요. 어. 근데 그 산화물을 고순도 니켈로 만들 수 있게 된 것도 기술의 혁신이고 이걸 주도했던 게 중국이었고요. 황화물은 좀 저렴한 아니요, 비싸요. 아, 네네. 황화물은 비싼데 아. 비싸고 고순도로 가는 거였고 아. 산화물은 싸지만 못 쓰던 물건이었는데 네네. 그걸 이제 스테인리스 강 정도를 만들었어요. 근데 산화물에서도 니켈 매트를 만들어 가지고 고순도로 만드는 네. 이런 것들도 기술의 혁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인도네시아에 산화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굉장히 좀 저렴한 니켈들이 이제 공급을 이제 시작하는 정도일 거예요. 네, 네. 앞으로 계속 나올 거고. 그리고 여기에 또 우리나라 기업들은 진출을 해 있습니다. 네. 뭐 SK온이라든지 뭐 포스코라든지 다 진출해 있거든요. 에코프로라든지 이쪽에 진출을 해 있는데 이 니켈 쪽에서도 좀 만만치 않은 그런 그 중국의 영향. 그러니까 그걸 보통 뭐라 하죠? 디플레이션을 수출한다 그러나?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더라고요. 네, 우리가 그 석유화학 때 봤었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때 봤었고, 철강 때 봤었던 것처럼 중국이 물량 공세하면서 다른 국가들 산업 자체가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봤었잖아요. 예, 예.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그 개발 단계에서, 그러니까 산업화 단계에서 한참 번성하다가 이제 선진국에 그 들어가게 되면은 조금 어쩔 수 없이 줄어드는 그런 측면이 있다면, 니켈이라든지 배터리는 이제 막 초기 단계인데 벌써부터 이렇게 되는 건 좀 너무 충격이 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원금을 중심으로 하면 그렇게 돼요. 지원금을 받아서 가격이 낮아지는 부분들은 네네. 혁신 기업들이 넘어설 수가 없거든요. 혁신 기업들이 혁신으로 넘어가려 그랬을 때 얘를 그냥 지원금으로 눌러버리면 네. 아무리 혁신을 해봐야 지원금 받은 데보다 아, 그렇죠. 그 싸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식의 게임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뭐 전 세계적으로 우려하고 있다라는 보도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좀 매크로 지표를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나라의 경기 불확실성이 좀 확대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지표를 보니까 건설이 반짝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반도체는 오히려 좀 조정을 보였어요.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2024년 1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요. 1월 전 산업 생산은 0.4%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긍정적이었고 산업 생산이 이제 3개월 연속 증가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예. 하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이게 좀 불안한 부분들을 몇 가지 찾아볼 수가 있는데 화면 함께 보여주시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볼 때 그 밑에 있는 투자 측을 한번 볼게요. 건설 기성이 12.4% 크게 증가했습니다. 건설이 갑자기 좋아지게 되면서 이제 산업 활동 동향 전체적으로 0.4% 증가했고, 반면에 지금 반도체를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에 전산업 생산의 반도체를 보시면 8.6% 감소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이 증가하고 반도체가 감소하게 됐는데 이게 약간 상쇄하면서 0.4% 정도 증가한 것으로 전체적인
투자 및 산업 활동 동향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될 것 같은데요. 체감하는 거랑은 좀 많이 다르네요. 많이 다르죠. 건설은 별로 안 좋고 반도체는 좋은 줄 알았는데 그래서 왜 건설이 좋고 반도체가 안 좋다는 이번 거지? 1월에 도대체 무엇이 있었길래 건설이 좋게 나왔는지를 정부에서 설명하기로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이라는 건데요. 울산하고 광양에서 터미널 공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하나가 있었고, 그리고 그 서울 개포 지금 재건축하는 곳 있잖아요. 마무리 공사 들어가면서 여기에서 좀 건설 기성이 올라간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뭐 삼성 반도체 공장의 그 일부 집행이 늘어나는 것도 건설에 이번 1월에 잡혔다고 하는데, 결국 이 말은 무엇을 뜻하는 거 하니 결국 이 건설 경기의 반등이 지속될 수 있느냐? 그렇게 보기보다는 약간 일시적으로 봐야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신규 건설 수주량을 보면 1년 새에 절반 수주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주 받은 건 감소했고 1월에 지금 뭐 갑자기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1월에 반짝 반등한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 건설의 산업 활동 동향이 계속 증가할 수는 없다는 걸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반도체는 호조세를 보이던 반도체 생산이 전월 대비 8.6% 감소한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통계청에서 반도체 생산과 출하가 분기 말에 집중되면서 분기 초에는 감소하는 계절성이 반영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셨습니까? 그 1월 달에 네. 고정 가격 계약해요. 네. 그게 좀 영향이 좀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제 계약하고 분기 말에 이제 생산 출하 이루어지고 납품 계속 하니까. 네, 그런 게 작용을 했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사실 반도체를 작년 동월하고 비교를 해보면 거의 40%대 증가를 한 거니까. 그렇죠. 반도체는 그렇긴 합니다. 근데 이게 그런 거죠. 전월 대비랑 전년 동월 대비랑 너무 갭이 크다 보니까 약간 이게 이제 경기 불확실성 측면에서는 우리가 통계를 보고 예측하기가 좀 힘들어진 그런 상황이 왔다는 거고, 건설 쪽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더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였었냐면 소비입니다. 소비. 제가 그 내수 부진을 자주 이 시간을 통해서도 많이 지적을 해드렸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보면은 의복을 비롯한 준 내구재 1% 감소했고요. 승용차와 같은 내구재도 1% 감소했고요. 대신 화장품이나 비내구재만 2.3% 늘어서 전월 대비 0.8% 증가한 걸로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화면 한번 보여드릴 텐데 소매 업태별로 어디서 증가했는지 한번 보세요. 대부분 다 감소했습니다. 대형마트 10% 감소했죠. 슈퍼마켓 15% 감소했죠. 전문 소매점 11% 감소했죠. 늘어난 건 면세점. 유일하게 면세점. 야, 이것도 참 우리 체감 안 되는 통계들이 막 나오네요. 근데 제가 그 통계를 쭉 이제 소비 통계를 봤을 때 진짜 돈 쓰는 거 거의 없다. 여행밖에 안 쓴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여기에서도 좀 그 부분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데서 소비를 줄이고 지금 여행에서 소비를 하게 되는 그 형태가 계속 통계로 좀 잡히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여행으로라도 돈을 쓰면 좋긴 한데 어쨌든 이거는 이제 해외에서 나가서 쓰는 돈이니까 사실 우리는 내수를 살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소비가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수 진작책이 좀 하루빨리 바삐 나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뭘 굉장히 바삐 보고 계신데 지금 보니까 호텔 신라에서 면세점 매출액계 보고 있는데 네. 늘긴 진짜 많이 늘었네요. 그러니까요. 네, 특히 내국인 매출액이 아니라 외국인 매출액이 되게 많이 늘었어요. 네. 와, 이것도 사실 저희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거 데이터 센터 저희 3프로TV 데이터 센터 보고 있는데 네. 진짜 많이 늘었네요. 주가는 좀 어떻죠? 죄송합니다. 괜히 얘기했습니다. 주가. 네. 호텔 신라 주가 봤더니 참 시무룩하군요. 네, 확실히 사람들이 다른데 돈 안 쓰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왜 표정이 안 좋으냐고 얘기하시는데 표정 좋은 뉴스. 네. 이렇게 찌그러진 얼굴 피는 휴젤의 보톡스. 그 소식 들리더라고요. 네, 미국 FDA 허가를 드디어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가 2021년에 처음에 레티보의 품목 허가를 신청을 했었어요. 네. 근데 2022년에 받았습니다. 좀 다시 보완해 와라. 그래가지고 그걸 보완해서 다시 신청했는데 지난해 10월에 또
최종 보완 요구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완을 했는데 이번에 FDA에서 승인을 품목 허가를 얻게 됐습니다. 오늘 주가도 많이 올랐었던 것 같아요. 들어오기 네. 전에 봤을 때 한 10% 10% 맞아요. 정도 올랐던 것 같은데 레티보는 미국에서 허가를 받은 7번째 보톨리듐 톡신이 됐습니다. 보톨리듐 톡신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톡스라고 우리는 좀 얘기하고 있는 그거고요. 사실 미국 시장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전 세계에서 전 세계 시장의 절반 정도가 미국입니다. 한 3조 그래요? 한 3조 2,500억 정도 아. 여기가 돼 있고 전 세계 3대 시장이라고 하면은 중국, 미국, 유럽 그 중에서 미국이 제일 큰데 이번에 휴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3대 시장에 모두 진출한 네.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첫 기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 진출한 기업 기준으로 보면은 대웅제약 유명하죠. 예, 나보타가 이미 진출을 해 있고 우리나라 기업으로는 미국 진출한 건 두 번째 기업이 됐습니다. 레티보 같은 경우는 이제 63개국에서 품목 허가를 받았고요. 이제 올해 중순부터 제품 런칭을 한다고 하니까 근데 그래도 지난해에 캐나다에는 이미 레티보가 진출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캐나다에 진출한 것을 경험 삼아 올해 중순에 나가면은 꽤 매출 성장이 좀 있을 것으로 보고 애널리스트들도 뭐 최소 1,000억 대 이상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라고 네. 해서 이렇게 보톡스처럼 이렇게 쫙 펴주는 그런 기분 좋은 뉴스가로 끝내면 또 우리 취재팀 아니죠. 그러면요. 네. 그 메디톡스하고 소송이 또 진행 중입니다. 네. 이게 보톡스 취재하시는 분들은 보톡스라는 어떤 품목이라든지 마케팅을 보실 필요도 있겠지만 네. 이 법률 리스크 맞아요. 이거 네. 엄청 많습니다. 네. 휴젤이 지금 메디톡스하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서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메디톡스는 2022년 3월 휴젤이 톡신 공정 및 균주를 도용했다고 ITC의 휴젤을 제소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비 판정은 6월, 최종 판결은 10월경 나올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중순에 제품 런칭하는 호재와 네. 6월에 예비 판정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리스크, 불확실성 요게 함께 있는 시장이 또 이제 보톡스가 되지 않았나 아이고. 싶습니다. 근데 여기도 진짜 복잡하죠. 오래 싸웠잖아요. 진짜 오래 네. 싸웠죠. 선수도 다양하죠. 네, 맞아요. 그리고 선수도 뭐 대웅제약, 대웅이랑도 메디톡스, 하고. 휴젤 그리고 이 기관도 다양합니다. 기관이요? 예, 기관은 식약처, 식약처하고 싸우는 것도 있고 국제무역위원회 가서 싸우는 것도 네. 있고 뭐 민사로 싸우는 것도 있고 뭐 굉장히 좀 예전에 국회에서도 이게 한참 논란이 좀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보톡스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리갈 리스크도 굉장히 좀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좀 드리겠습니다. 자, K톡스 이야기 한번 들어봤고요.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드라인 한번 보여주시죠. 자, 이거 뭐 아주 큰 뉴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저는 이제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전해드리는데요. 탄소 감축량도 이제 판다. HMM이 그린 세일링 서비스의 첫 계약을 맺었다라는 뉴스가 사실 나왔습니다. 오늘. 자, 뭐 이걸로 인해서 뭐 주가가 올라가거나 그런 뉴스는 아니지만 친환경으로 가는 길목에 여러 가지 이제 정책과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일환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올해 들어서 글로벌 해운 조선업계의 친환경 규제는 계속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업체도 어떻게든 친환경 서비스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고요. 오늘 HMM이 사실 보도자료를 낸 바에 따르면 독일 물류기업 헬만과 함께 탄소 감축량에 대한 권리를 다른 기업에 판매하는 그린 세일링 서비스 첫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그린 세일링 서비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일단 만약에 HMM이 이제 물류를 하면서 탄소 배출을 줄이잖아요. 예. 그럼 그 줄인 만큼의 권리를 다른 기업에 이렇게 판매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적게 쓰면 내가 탄소 배출 적게 하면 그만큼 이 권리를 판매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권리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최근 수년 동안 이제 해상 탈탄소 규제는 갈수록 엄해지고 있잖아요. IMO라고 하는 이제 국제 해사 기구에서 올해 전 세계의 선박 탄소 집약도 등급을 부여하고 만약에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면 이거 운행 못하게 하고 막 이런 규제를 또 하게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사적인 실적을 뒤집을 만한 돈을 벌진 못할 겁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가 탈탄소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그럼 해운업체는 무엇을 해야 되며 또 조선업체는 무엇을 해야 되며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사들도 이와 비슷한 서비스들을 내놓고 있는데 일단 HMM은 얼마 전에 뭘 내놨냐면 탄소 배출권 계산기를 내놨습니다. 얼마나 탄소를 배출했는지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또 이 권리를 팔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조선사들도 비슷한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하나오션은 지난달에 선박 운행 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측정해서 탄소 배출량이 적은 속도와 경로를 선주에게 알려주는
선박탄소 집약도 지수 모니터링 스마트십 기술을 개발했고요. 이런 것들이 나오는 어렵네요. 이유가 예. 그렇죠. 이런 것들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런 규제와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서고요. 그리고 요즘에 지금 그 수주를 받는 선박들을 보면은 얼마 전에 뭐 암모니아선 운반선 이런 것들 많이 수주하고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수주하는 이유가 바로 또 이런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HD 한국조선해양은 올해 암모니아선 운반선 15척, 또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도 올해 들어 각각 2척씩 수주를 한 걸 보면은 자, 이렇게 진짜 우리는 뭐 전기차의 경우에는 전기차는 좀 수요가 성장률이 약간 둔화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예. 정책의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이제 해상 운송 쪽에서는 규제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친환경 정책과 대응 전략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럼 친환경 선박을 만들어야 될 조선사들 이야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나오션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 군사기밀 유출과 관련해 HD 현대중공업 임원의 개입을 수사하고 처벌해달라고 고발장을 경찰청에 제출했다라는 보도입니다. 이게 내용이 네. 상당히 좀 복잡한 내용이에요. 네. 아니 뭐 이 HD 현대중공업 임원이 군사기밀 유출한 거를 왜 하나오션이 고발을 하냐? 여기에는 굉장히 좀 슬픈 사연이 있는데 네. 이게 이 사건은 되게 오래된 사건입니다. 꽤 오래된 사건에 그 최종 판결이 난 게 지난해 11월이었는데요. 현대중공업 직원 9명이 그 한국형 차기 구축함 개념 설계 보고서 등 군사 기밀을 불법 탈취해 회사에 공유한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에 유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 그 군사 기밀을 유출을 해서 그게 수사를 받고서 작년 11월에 유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 말은 군사기밀 빼낸 게 유죄다. 예, 넌 유죄입니다. 죄가 있다. 예, 네. 군사기밀 유출한 걸로 처벌을 받은 거죠. 그리고 그럼 이 군사기밀을 유출해서 처벌을 받게 되면은 그 기업이 페널티를 받게 돼요. 그래야죠. 그러니까 거기서 뭐 그런 거 씁니다. 이렇게 처음에 수주하고 막 그럴 때 나는 군사 기밀을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거 다 쓰거든요. 네, 네. 이게 뭐 윤리 강령 이런 것들 다 쓰잖아요. 그래가지고 썼는데 군사 기밀을 탈출했으면 네. 그걸 어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한 페널티가 있는데 그 페널티 중에 하나가 방위사업청은 군사기밀 유출이 된 회사들을 심사를 해서 다음부터 너 입찰 들어오지 마라는 조치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이거 관련해서 현대중공업 방위사업청이 현대중공업이 입찰 앞으로 있을 입찰에 참가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근데 거기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네. 그거 청렴서약 위반을 한 건 맞는데 네. 이거는 직원이 한 거지. 회사가 한 게 회사의 임원이나 대표가 뭐 시킨 건 아닌 것 같다. 네.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누가 시킨 것 같지는 않아. 라고 해서 입찰을 제한하는 대신 행정지도를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은 이제 그 앞으로 그 한국형 차기 구축함의 차기 프로젝트가 뜨면 거기에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방위산업청이 여기에 입찰을 참여시켜줬던 조건이 주게 된 이유가 네.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거였잖아요. 네네. 그러면 뭘 걸어야 될까요? 임원이 개입을 했다를 했다고, 걸어야 되죠. 네네. 그래가지고 이번에 하나오션이 현대중공업 임원이 군사기밀 유출에 개입을 했다라는 내용들을 수사하고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를 하게 되는 네. 이런 스토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오션은 입장문을 냈는데 조직적인 범죄 행위에도 불구하고 대표와 임원이 형사처벌받은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그 아까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 면제가 됐다. 그 방사청은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범죄 행위마저 꼬리 자르기식 은폐 시도에 가려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지울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공정하게 경쟁하는 방위산업 토양이 회복되길 바란다라는 게 하나오션의 어떤 입장문입니다. 네. 그래서 요 내용은 딱 그 한 줄로 요약하면은 임원도 처벌해 주세요라는 얘기지만 네. 왜 임원을 처벌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지는 요런 사연이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게 나오게 되면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 프로젝트가 이제 그 나오게 되면 네. 그럼 기본 설계하고 만드는 것까지 나오게 되면 기본 설계가 끝났으니까 그쵸. 상세 설계하고 1호함 구축을 하게 되면 이게 전체 프로젝트 규모가 무려 얼마입니까? 7조 원짜리입니다. 와,
크네요. 7조 원이요? 7조 원짜리 프로젝트인데 여기서 만약에 또 그 진짜 임원의 개입이 다시 확인이 돼가지고 네. 현대중공업이 입찰에 참여 못한다. 네. 그러면 하나오션은 거의 독점으로 그렇죠. 하게 되는 거고 만약에 이게 하나오션의 고발장대로 되지 않았다. 그러면은 기본 설계는 현대중공업이 했었기 때문에 네. 현대중공업이 상세 설계를 따는 것도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 저 얼마 되는 전에 거죠. 예. 이 역사와 히스토리를 예. 잘 알려주는 유튜브를 어디서 한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거 저도 본 것 같은데. 저 한번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지금 보면은 제목이 자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이게 이쪽으로 나옵니까? PT로 나가는군요. 이거 아닙니다. ssg.com 아닙니다. 이거 아니고 왜 이렇게 나오지?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저희가 악권 채널 한번 홍보하려고 그랬는데 저희 CD팀에서 준비했던 악권 채널에서 네. 이 사건의 전말에 대한 얘기를 한번 업로드를 했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업데이트된 뉴스가 오늘 나왔길래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압권 채널 한번 보시면 재밌는 이야기를 여러분들 보실 수 있습니다. 홍보 한번 하려고 했다가 약간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오늘 죄송합니다. 개편 첫날 너무 이렇게 어리버리한데요. 죄송합니다. 예, 다음 뉴스 하시죠. 자,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지난해에 또 여행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그 폭발적인 여행 수요를 증명하는 게 또 한 가지가 있었죠. 바로 LCC 항공사들의 실적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LCC 항공사들도 엄청난 실적을 기록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올해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전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는 작년만큼 그렇게 수익성이 좋을 것 같지는 않다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 사연은 무엇인지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그 폭발적인 여행 수요로 인해서 모든 LCC, 대부분의 LCC 업체들이 상당히 좋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 작년에 이제 1위, 업계 1위인 제주항공은 매출이 135% 증가했고 이 매출은 2019년 팬데믹 이전보다도 한 25% 더 높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그 말은 이제 엔데믹 모두 극복했다. 팬데믹 극복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영업이익도 이제 흑자로 들어섰기 때문에 완연하게 이제 좀 좋아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그 만년 3위였던 이제 티웨이 항공이 작년에 2위로 올라섰어요. 그러면서 매출은 156%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또 흑자로 돌아섰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두 기업만 놓고 보더라도 어떤 이제 무엇이 좋아지면서 이제 실적이 좋아졌는지 보면요. 엔데믹 이후에 중단거리 노선을 선제적으로 재운항하고 신규 취향 늘리고 그리고 뭐 티웨이 항공의 경우에는 일본 동남아 노선 운항을 재개하고 다낭, 방콕, 오사카 등 신규 노선 취항하고 이게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신규 노선을 취항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그 여행 수요가 계속 있겠지만 결국은 경쟁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좀 암시하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진에어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이고 이런 LCC 업체들을 보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규 노선 확보하고 몸집 늘려서 수요 최대한 흡수하고 이랬던 움직임들이 일단 작년까지는 수익성에 굉장히 좋았었는데 이로 인해서 경쟁이 격화되고 수익성은 약간 안 좋아질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업계 관계자의 설명도 들어보면 대형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좌석 공급률을 80% 가까이 끌어올리고 외항사들도 공격적인 프로모션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LCC들도 결국은 티켓 가격을 좀 낮추거나 이런 방법으로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에 대해서는 올해 약간은 좀 유심히 살펴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여행 수요 늘어나면은 항공사는 마냥 좋을 줄 알았는데 네.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요즘에 또 그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행동주의 펀드 관련한 얘기들이 좀 많은데 이번에는 금호석유 관련한 얘기입니다. 네. 금호석유가 자사주가 되게 많은 기업이에요. 네. 자사주가 18.4%나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자사주 예전에는 자사주 매입이 호재로 인식이 됐었거든요. 네. 근데 그 자사주를 가지고 이제 기업들이 뭘 하는지를 봤더니 주주환원에 쓰는 게 아니라 그 자사주를 뭐 자기의 우군한테 매각을 해서 백희사로 쓴다거나 네. 아니면 자기가 새로 주식 살 돈은 없으니까 유통 주식 수를 줄여 가지고 자기 실질적인 지분율을 높이거나 네. 이런 용도로 좀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자사주는 소각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번에 정부가 밸류 프로그램과 함께 여러 가지 제도 개편을 할 때 자사주 관련해서 좀 강력하게 가지고 있으면은 뭐 몇 달 안에 소각을 해야 된다라든지 네. 정말 이걸 왜 들고 있는지에 대한 사유를 지키지 않으면 뭔가 페널티를 주든지 네. 소각을 좀 하게 해야 되는데 여기가 무려 18.4%면은 여기 최대 주주 지분율이
잠시만요. 네. 그러니까 여기 최대 주주 지분율이 얼마 안 돼요.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여기에 최대 주주 지분율이 잠깐만 제가 한번 볼게요. 네. 최대 주주 지분율이 다해서 26%예요. 네. 근데 자사주가 18%를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대 주주 지분율이 20몇 %밖에 안 되는데 자사주만 잘 쓰면 자사주만 잘 쓰면 굉장히 네. 유리한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파트너스 자산운용이 이번에 그 금호석유에 대해서 좀 주주 제한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총 결의로도 자사주를 소각할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하고 단계적으로 전량 소각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보유 중인 자사주 가운데 50%를 올해 말까지 소각을 하고 내년 말까지 50%를 소각해라. 그러면은 거의 한 20% 가까운 자사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주당 가치가 20% 올라가는 그렇죠.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럼 주가로 따지면은 20%는 주가가 올라야 되는 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김영균 차파트너스 본부장은 장기간 보유해온 발행 주식 수의 18.4%나 된다 자사주가 미소각 자사주가 총수 일가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3자에게 처분 또는 매각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서 시장에서 주주환원으로 인정되지 않아 주가가 저평가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호석유 주가는 3년간 고점 대비 58%가 하락했고 주주 총 수익률도 해외 동종업계에 비해서 최하위권이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는 것이 이전에 밝힌 것처럼 경영권 보호 목적인지 금호석유 이사회에 묻고 싶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차파트너스는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어요.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왜 자사주가 보유가 문제고 소각해야 되는지 과거보다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 같다.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된 것 같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금호석유의 일반 주주가 81%에 달하는데 네. 이사회 멤버 10명 중에는 박창구 회장 금호석유 회장 측 인사로만 구성이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반 주주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이사가 한 명도 없다면서 한 명 그 사회 감사위원회 사회이사를 추천을 좀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거는 주가를 단기적으로 오르면 팔고 나가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견제와 감시를 해 나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내용 자체는 이렇게 혼잡을 데가 없어서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네. 자사주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며 여기서 왜 그런 갈등들이 생기는 것인지 그리고 금호석유가 어떻게 하면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이 의견 자체는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여기서 좀 그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들은 뭐가 있냐면 제가 웃는 거는 좀 뭔가 야로가 있는 거죠. 네. 네. 차파트너스의 지분율이 0.03%밖에 안 돼요. 그렇게 작아요? 예, 정말 물론 뭐 행동주의 펀드가 꼭 지분율이 높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네. 왜 0.03%의 지분을 가지고 이렇게 뭔가 분쟁 상황을 만들어냈을까라고 했을 때 보여주려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보여주려 그러는 게 아니라 이 금호석유라는 회사에는 박찬구 회장이 회장으로 있고 네. 거기가 최대 주주 지분율이 합쳐서 한 26%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8%는 조카인 박철환 씨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박찬구 회장이 넷째거든요. 네. 그러니까 둘째 집 아들이 그 회사의 최대 주주예요. 개인 기준으로. 그래갖고 그냥 서로 잘 지내다가 둘째 집 그 조카가 네. 아예 작은 아버지 뭐 나도 한번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경영권 분쟁을 일으킨 적이 있어요. 네. 그래갖고 이게 2022년에 네. 박철환 금호석유 최대 주주, 그러니까 개인 기준 최대 주주입니다. 네. 그때 뭐라 그랬냐면은 그 금호아시아나 그룹에 있을 때 둘째 집 박정구 회장이 전체 회장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는 그 그룹 회장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작은 아버지인 박창구 회장과 그러니까 경영권 분쟁을 일으켰었어요. 네. 근데 물론 졌죠. 근데 그때 박철환 씨가 뭐라 그랬냐면은 선친의 뜻을 받아 경영에 복귀할 것이다. 아니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니 우리 아버지가 회장이었으니까 나도 좀 합시다. 네. 이게 먹힐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그걸로 해서 경영권 분쟁에서 진 다음에 여전히 지분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파트너로 그 차 파트너스의 김영균 본부장은 이전에도 행동주의를 오래 하셨던 분이에요. 예전에 그 이런 뭐더라 그 상광글라스 네. 뭐 이런 것들도 좀 주도했었고 뭐 이랬던 분이라 이분은 좀 이쪽을 하는 분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이 박철환 씨가 자기가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아들이요. 요걸로 안 되니까 네. 그러면 좀 제대로 하는 선수를 붙여서 차 모집한 파트너스가 함께하게 된 거고 그러니까 차 파트너스 지분율은 0.03%밖에 안 되지만 여기에 0.04%로 아니죠. 8% 넘죠. 그렇죠. 네, 거기에 또 누가 또 붙어 있냐면은 허경수 코스모 그룹 회장이 또 있습니다. 네. 여기가 그 장인 어른인가 그럴 거예요. 여기가 0.06% 네. 가지고 있는 게 있어서 합산으로 하게 되면은 10.88%. 이렇게 되는 구도입니다. 그러니까 26%좀 넘는 거 중에 한 10% 정도는 이쪽 편이고 네. 박장호 회장 쪽에 한 16% 정도 되고 그러니까 지금 그 자사주가 어디를 향하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게임이 되는 네. 그런 구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견제하는 쪽의 의도가 무엇이냐, 뭐 회사를 뺏으려 그러는 것이냐도 중요하겠지만 원래 선거의 좋은 점은 네. 뭐 이기는 편 우리 편 선심성 정책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주 환원율도 많이 높여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일시적으로 모든 거를 환원해서 이게 기업의 미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건 문제가 되겠지만 이렇게 양쪽에서 갈등을 하는 과정에서 더 주주들한테 잘 보이려고 저희는 이렇게 더 열심히 하고 해보겠습니다를 네. 외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 자체를 좀 보면서 이 갈등을 좀 보시면은 네. 조금 흥미롭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주총회에서 그러면 또 한번 표 대결이 있는 겁니까? 그 대결을 하겠죠. 아, 재미있겠네요. 예,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저희가 뭐 좀 재미있는 단신들 몇 가지 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신은 이 화면 함께 보여주시죠. 말레이시아 수도에 삼성전자 갤럭시 역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갤럭시역. 네, 우리나라도 역 이름 살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네, 네. 오, 살 수 있어요. 예. 하긴 여의도역도 신한금융투자역으로 되어 있던데. 자, 때로는 지하철 돌아오면 뭐 삼성 갤럭시역 도착합니다. 뭐 이렇게 되는데 일단 그 말레이시아는 삼성전자 스마트폰 출하량 1위 국가로 동남아 시장에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와 말레이시아는 이제 협업을 통해서 2월 29일부터 이제 이 지하철역의 이름을 삼성 갤럭시 역으로 명명했다고 밝혔는데 이 이름은 1년만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말레이시아 가면 한번 이 역에도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단신은 요즘에 티맵 많이 쓰시죠? 예. 거의 독주 체제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카카오맵은 오히려 좀 6%포인트 가량 줄었는데 티맵은 고스란히 한 6%포인트 가량 늘어서 카카오 이용자가 티맵으로 갔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몇 번 이제 접속 오류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한번 그것 때문에 이용자가 빠져나간 것 같고 그리고 사용자가 많다 보니까 티맵의 정확도가 조금 더 높다고 느끼는 것들이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네. 저도 티맵이 좀 잘 맞는 것 같은데요. 저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 한번 보여주시죠. 제 단신이요? 네. 시간 다 됐는데 SSG.com이 화이트데이를 앞두고서 탄생석 컬렉션을 단독 판매한다고 밝혔는데요. 사실 이거 제가 뭐 목걸이, 귀걸이 팔려고 그런 건 아니고 이번에 랩그로운 탄생석이라는 거를 연구실 다이아몬드. 그래서 이번에 판매 가격이 30만 원대라는 거예요. 다이아인데. 네. 그래서 가운데는 탄생석 0.1캐럿이 있고 주변에 0.1캐럿 이하 랩그로운 다이아몬드로 세팅을 해서 디자인을 만들었다는 한번 보시겠어요? 네, 한번 보여주시죠. 네. 요게 이제 SSG.com에서 파는 건데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어떠세요? 네. 여자친구한테 선물을 주는데 내 마음을 담은 나의 영원한 사랑을 담은 다이아야. 랩그로운이야. 근데 랩그로운이라 그러면 말이 좀 멋있는데 네. 야 이거 뭐 캔 건 아니고 좀 만들어봤어. 뭐 이런 느낌. 그런 느낌. 근데 이게 똑같은 물질, 그러니까 이거는 뭐 화학이니까 100% 똑같잖아요. 같죠. 그랬을 때 이거를 정말 캐서 나온 비싼 다이아몬드와 네. 실험실에서 만든 다이아몬드가 어떨지 여자친구한테 물어보지 말고 다이아몬드 몰래. 샀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프로 뉴스룸이었습니다. 내일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